안녕하세요, 매블리원 여러분. 오늘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에 윤 대표님의 전망도 올해 전망이 역시 상고하고였거든요. 상고하고 전반도 괜찮고 후반도 괜찮다. 이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고 되고 있더라고요. 제 전망이라보다는 저희 센터의 의견이고요. 지금은 저희 전략팀 멤버들이 같이 내린 결론이고 아직은 그걸 수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SBB 그러니까요. 사태가 오니까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검토해 봤을 때 이게 자꾸 금융위기와 비교하지만 리반이다 많이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전에 좀 위험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연준이 생각보다 6%대까지 볼 수도 있겠다. 인상의 네. 상단을 최저금리가. 근데 어차피 SVB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인상 사이클도 뭐 5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침에 점도표 그 패드와치의 그 동결 확률을 봤더니 5월 벌써 61%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녹음 날짜 당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감안하면 저희들이 보는 여러 가지 근거에 따르면 저희들은 이렇게 막 선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고 있다. 그 극명한 증거가 적자였던 기업들이 최근에 의외로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그렇죠. 네. 적자 다 알고 있는데 뭐 폭락할 것 같을 때 폭락 안 해요. 간밤에 또 세게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뭐 케미칼 같은 회사들도 적자가 올해 중에 흑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모르는데 로켓 같은 것도 해당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왜 돌까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일반 투자원들을 많이 이제 접하는 투자에 있다고 느낀 게 결국은 좀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처럼 돼 있는데 좀 생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해요. 뒤따라간다는 게 뭘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그 2011년 봄에는 어쩌면 항상 굉장히 낙관하고 좋아 보였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때 그렇죠. 예. 뭐 제 기억에 그때도 여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얘기할 때 얘기가 많았었고 당시에는 뭐 주식 매크로 얘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그냥 그렇죠. 뭐 네. 기업을 보고 바이앤홀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 구조적 성장 주린이가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네. 그때 그때 수출 증가율이 50%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역 수지가 돌아야 되고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주가가 돈다 그러는데 그때는 왜 그 무역 수지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좋기 전에 꺾였거든 이미 3월달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주가가 약간 선행성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대략 그 방법은 그냥 뭐냐면 좀 적정하게 싸져 있을 때부터 주식에 좀 공격적으로 가고 좀 비싸져 있다 볼 땐 조심하고 정확히 어디가 정점인지 모르지만. 네. 그랬을 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일반 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이런 거죠. 막 SVB 사태 때문에 그때 크레딧 스위스 얘기 나오니까 네. 아침에 나와서 그냥 뉴스 보시고서 NDF 환율 하세요 확인했어요 자문에서. 그러면 그날 1,300원이 깨졌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경색적 상황으로 가는 거면 원달러 환율이 취소됐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부장님? 네. 아니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매크로 탑다운 얘기를 드렸더니 막 엄청 어려운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결국 글로벌 위험자산 선언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한테 이거 언제 나왔었죠 여쭤봤더니 네. 작년 9월 말에 왔다고 9월 말에 그래요. 오셨어요. 그때 아마 제목이 뭐 뭐 쫄지 마라. 쫄지 네. 마라. 네. 그때가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칠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꺾여서 전환될 때였거든요. 그때가 주식의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다시 약세로 강하게 안 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일 때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예요. 지수도 사실 나스닥 100이 한 20% 올랐고요. 작년 10월에 비해서. 코스피도 한 15%? 코스닥도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요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극도로 비관적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상당히 궁금할 정도예요. 제 스스로. 또 하나 제가 그림 하나 뭐 단어 아닌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에 가면 검색 빈도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라고 있죠. 네. 그냥 우리가 작년 한 여름서부터 가을이 8, 9, 10 이 정도가 인플레이션 공포의 극점이었어요. 정말 네, 정말 그때 높았네요. 빈도가 그 100에 가까웠었거든요. 예.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드리고 경기 침체 얘기도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아,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참 멋진 말인데 그렇다면 2021년 봄은 왜 그렇죠? 경기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 반대로 경기가 좀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런데 밸류에이션 싸져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주식 한번 열심히 해야 돼. 참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2021년 봄에는 그냥 기업 분석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다들 매크로를 무시했었어요. 네. 근데 정작 매크로는 이제 뭐 다 알잖아요. 뭐 연준이고. 근데 이제 와서 매크로 갖고 이러면 난센스인 거죠.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뭐지? 좀 이걸 뭘 나눠서 살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뭐 연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참 무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저 책에서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특히 심해요. 우리 증시는. 우리나라는 보통 위기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면 제일 많이 올라요. 코스닥이. 기억나시죠? 기다리고 가시죠. 그럼 빠질 때면 제일 많이 빠져요. 그냥 카나리아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어쩌면 굉장히 바로미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러 가고 있는데 바닥을 쳤다가 아니라 가고 있을 때 한국 주식이 무너진다? 물론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한 번 더 무너졌었죠 그때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지금이 금융위기적 상황이냐? 금융위기라고가 되려면 알다시피 금융위기 때는 뭐 제가 그때 저도 현직에 있었으니까. 네, 그때 센터장하기 전이신 거죠? 한참 뭐 창피한 얘기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센터장님 그때 전면서 저분이셨는데 주저서 그거죠. 그때 결국 서브프라임 이런 소위 모기지 이 파생 채권이 뭔지조차 잘 모를 때였어요. 한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별로 없었던 때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그때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파생 상품. 맞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엄청난 금융業들이 망한 거예요. 뭐 AIG가 망하고 프라이드뱅이 망하고 다는 리만이 망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알다시피 어떻게 했던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문제고 자산을 막 뒤져봤더니 그냥 뭐 국채 있고 뭐 대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거 누가 사겠냐 싶었거든요. 만약에 자산에 문제가 있다면 일각의 주장대로 안 샀겠죠. 근데 사요. 뭐지?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크레딧 스위스는 계속적이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금 매크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크로가 뭔가 터져가지고 세상이 망할 때처럼 되면 제가 아마 작년 10월에 와서도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순환론적 사고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그때가 바닥이었으면 지금도 또 이런 그러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 더 딥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맞는 전략이 해당되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러니까 시장의 센티에 비하면 주시장 훨씬 낮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조금 좀 비관적인 걸 균형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막 다 망한다 때는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그 파자티비한 뷰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저도 일개 사람인데 저도 대중이잖아요. 대중과 대중에 역행한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여기도 대중이고 저도 대중인데.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려 데이터 의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 10월서부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본 건 엄밀히 말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트레일링 PBR, 자본 총계 기준의 PBR이 0.9배가 깨졌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굉장히 중시하는 지표예요, 저희가. 저 책에 2장 신중호 센터장도 그 얘기하고 3장 최강희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고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 그 반도체 업종 담당자 자료를 보시잖아요. 맨날 M2 증가율이 나와요. 그거랑 반도체랑 같이 일어나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수도박 겉핥기로 이렇게 그렇죠. 뭐 유동성 증가를 했더니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국의 M2 증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달러 표시해 가지고 한 13개 국가, 12개 정도 나라의 그 증가율을 합친 거죠. 근데 그게 여하튼 작년 10월에 저점을 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네. 그 두 개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점. 그러다가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도 좀 의미 있게 정점을 친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SBB 파산이랑 CSP 인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우려가 과거에 이제 파생 상품으로 한 방 터졌다면 이거는 이 특히 SVB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담아놨는데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터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비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 터질 거다 이게 나올 수 있고. 그런 얘기도 하죠. 명동 상권 다 매있듯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망할 것이다. 그 얘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망할 것이다. 네. 증권사 PEF 터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제 개로 말씀이 뭐냐면 재료는 많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바보처럼 다 보고 있지 않으려고 금융 대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대공황을 겪으면서 버냉키가 주장했던 게 작년에 금융경제학 때도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딘가에서는 물을 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연준의 대차 대표를 보면 자꾸 자산이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고 왜 있죠. 늘어날까요? 네. 아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은 계속해서 대출의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니까 회수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돈 요구하니까 연준은 계속 돈 주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 옛날 금융위기 때 뭐가 문제였냐면 도대체 이게 망해도 얼마를 망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국채도 터질 수 있다. 근데 국채 만기가면 해도 돼요. 그렇죠. 미국채니까. 맞아요. 네.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계산이 됐죠. 이번에 대표적 사건이 크레딧 스위스인데 그때 이제 딱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크레딧 스위스가 딱 만약 그게 폴란드면 터졌겠죠. 네. 그게 크레딧 스위스였어요. 크레딧 스위스 뭐냐면 스위스 하면 뭐죠? 우리나라 맨날 스위스 은행. 그죠. 네. 그렇죠. 돈 주고 맡기는 은행. 그러니까 걔네가 주력 산업의 은행업이야 옛날부터. 스위스가 달러 보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자님? 엄청 많나요? 9,400억 달러가 넘어요. 거의 1조 달러 됐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데 그게 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뒷방 늙은이였다 말씀드렸는데 노땅이 됐다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거저거 삽질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요. 아니 이걸 알았다가 아니라 금융위 때 삽질을 해봤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뭘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좀 그러니까 그게 꼭 이콘 베이스가 아니라 전략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전략과 이콘의 차이 뭐냐면 이콘은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이고요. 투자 전략이 원래 뭐예요? 뭐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략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내가 돌격 앞으로 할 때를 잘 잡아내는 게 전략이죠. 적이 막 쏘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는 거고. 네네. 이제 뭉치고 좀 막아야 될 땐 수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저희 탑다운 전략에서.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도 약간 다르게 보는데 저희는 그걸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처음에 강조하지만 굉장히 제 소신이에요. 앞에 좀 쉽게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순환적 사고라는 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왜 발끈해서 이렇게 말했냐 저기 전무님은 남들이 좋다고 하면 안 좋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하면 좋다고 말하고 그게 말이 쉽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봐야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작년 10월에 뭐가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PBR 쌌지만 이거 같지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저점에 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가율의 감소 속도가 이제 안 좋아진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델타로 보니까 마이너스. 까서 봤더니 중국 같은 데가 많이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13개, 12개, 한국도 들어있어요. 12개 국가에. 그러니까 그게 있고 왜 글로벌 유동성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 반도체와 연동되냐면 제가 하도 이래요. 뭐 유동성 증가율과 나는 바텀업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매크로 데이터 필요 없다. 근데 왜 바텀업 자료를 보라는 건 업종 자료를. 반도체 보면 다 이게 들어가요. 유동성은 외국인이 맥주 사고 기관이 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유동성이 이렇게 돈다는 건 수요 그 돈은 돈을 갖고 뭐 주식을 사건 집을 사건 뭐 여행을 가건 돈을 쓴단 말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수요도 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서면 글로벌하게 수요가 좀 생기는 거니까 한국의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걸 보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고는 최근에 반도체다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들 다 좋아하시고 2차 전지도 왜 저렇게 밸류를 많이 받을까요? 뭐 그거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캐파 증설하면 수요가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콘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도 우리 챕터 1은 제가 이제 이렇게 썼죠. 2는 이제 전략사고의 입장에서 신종호 센터장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 3장에서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사실 수출만 놓고 보면은 1월달에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4%였는데 2월달에 마이너스 7.5도 이거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때 주가 쭉 올라갔던 거예요. 3월이 딱 왔는데 다시 뭐 엄청 빠지잖아요. 3월 20일까지 마이너스 17.4%였거든요. 근데 그 구성 한번 보셨나요? 아, 저 못 봤습니다. 반도체가 44%였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중국 쪽이 좀 돌아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제가 이제 요새 리테일 되니까 이게 하나 편해요. 네네네. 근데 센터 있을 때는 뭐 말하면 주저주저했어요. 왜 센 에너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지금도 뭐 요즘 하도 시장의 사람들이 막 노그마티즘처럼 얘기하니까 전화들 와요 저한테 어때 보이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올해 만약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래를. 네. 근데 아까 MT 중간에 들어와서 올해가 턴어라운드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 수출이 돌아야 되고 수출이 돌려면 반도체가 돌아야 되고 또 하나 중국이 돌아야 되겠죠. 이건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중국이 돌려면 뭐가 있죠? 중국의 경기는 소비 회복이 있어요. 소매 판매. 야, 근데 예전처럼 우리 거 잘 안 사는 것 같아. 하지만 뭐 얘가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시나요? 네. 다 적자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다 적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축은 돈을 많이 버는 걸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다음에 뭐 요새 2차 전지도 많이 하니까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있고, 이 또 하나가 반도체라든가 케미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잘 포트폴리오 짜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 사실은 SBB 발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능해도 이거 뭐 일단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예요? 아니 진짜 제가 뭐 요새 맞아요. 진짜 무의미한 리서치가 대화예요. 떠서 하는 말인데 그거 뭐 현학적 논쟁에서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 컵에 반이 찼다고 보는 입장. 저 같은 사람은 반이나 찼냐는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의 시그널을 찾게 되고, 이건 아까 말한 유동성이 돌면 수요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돌고요. 수출 증가율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 이것저것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그림을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수출과 관련이 높은 미국의 IS 신규 중노출 재고의 차이예요. 안 좋죠, 엄청나게 지금. 그림 보이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질까로 보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사고라는 게 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돌아왔을 거다 생각을 하면 돌겠구나.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좋아진다고, 언제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건 뭐 알면 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있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비관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관론이 주는 초래한 가격만 사랑할 뿐이에요. 소위 이러한 데이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매우 매력적인 합리적 가격에 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그 전무님 글을 하나 제가 봤는데 은행주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글 쓰셨어요. 인상적으로 봤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엄청 욕먹을 내용인데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하면 지금 금융위 한복판에서 그렇죠. 제가 그 기고문을 뭐 주간지에 보냈는데 그 데스크에서도 난색을 야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무슨 예냐? 은행주는 항상 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죠 그거는. 맨날 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기 때문에 훨씬 싸졌을 때 사야지 돼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왜 은행주가 싸냐? 주주 가치를 잘 안 해주니까. 이해가셨어요? 네, 그럼. 그럼 언제 은행주 사는 거냐? 아 저도 불안불안하죠. 지금 요새 별걸 다 얘기해요. 뭐 은행이 뭐 배당 정부에서 배당 못하게 할 거니까 안 좋을 거다. 뭐 신종 자본주권 같은 문제 있을 거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게 거의 9% 나오고요. 많이 나오네요. 시단치가 8% 나오더라고요. 안 되면 여기서 그것도 읽으셨네 또 기사를. 그래서 제가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말 쓴 거예요. 여기서 배당 받아라. 지금 어차피 근데 이거보다 주가가 크게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자꾸 투자를 제가 이제 뭐 리테일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테마 아니면 막 주식 회전하게끔 하는데 제가 회사 욕 먹겠어요. 뭐 그런 것보다 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돈 벌 수 있을까 하면 이럴 때 주식해야지 돈을 버는데 네. 놀라울 정도로 이럴 때 주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럴 때는 막 사고 팔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죠. 미쳐야지 뭐. 불안하니까 막. 하고,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올해 시장 그냥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장이 아니라 뭐 내 차례 올 거라고 보고서 기다리면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조금 연장선상으로 책 소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죠? 책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기자님 왜? 그러니까 저는 못 봤죠 사실은. 네. 근데 이 제목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네. 전략이잖아요. 그럼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이 한국형 탑다운은 좀 글로벌 탑다운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아까 제가 표현을 오늘은 좀 편하게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저와 같은 동료들이랑 이제 제가 뭐 저희들이 최고들은 아니지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그럼요. 거예요. 많은 미국 지표 맨날 지져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증시를 놓고서 생각해 보면 그냥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잘 봐야겠다. 결국은 그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게 사이클인데 아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유동성도 중요하고 그 경기 선행지수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는 OECD에서 하나 그려놓고 많은데 확산 지수는 뭐고 뭐 이거 좀 상세하게 뭐 저보다는 둘 다 그러니까 신종호 센터장이랑 최강 이크는 둘 다 그걸 다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보던 거니까. 근데 저는 앞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행지수의 방향을 봤을 때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국형이라는 뭐냐면 그 디퓨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각 나라 OECD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각 나라보다 선행지수 항목이 다 다를 거예요. 경기를 선행하는 항목이. 그렇겠죠. 미국은 소비 다르니까. 항목이 중요할 네. 거고, 한국은 굉장히 제조업이 중요하고, 중국은 완전히 제조업이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그 선행지수들의 전월차를 갖고서 더해주고 빼줘가지고 그걸 보는데 작년 7월서부터 10월까지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그것도. 그게 극단이잖아요, 극단.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전월차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러면 이제 턴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안 좋아. 이건 정말 이제 끝없이 빠질 거야. 한 사람 있지만 이건 극단이냐 극단. 그러니까 제가 미스한 부분도 그래서 7월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바닥 다가오는 거 아니냐 봤는데 그게 몇 개월 더 걸렸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럴 때는 너무 겁이 안 나요. 저는 사실. 확률론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그랬을 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냐? 우리가 뭐 자주 요새 며칠 유튜브 맨날 이 말 하는데 그냥 코미디 같은 걸 봤어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멘탈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그런 개소리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은 거는. 그 투자와 관련된 어떤 영상이었나 보죠? 하여튼 혹시 안 보겠지 뭐 그런 아니 우연히. 아니 누가 멘탈을 안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지가 내가 대중에 역행한다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그거는 말장난일 뿐이에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의지를 다심하고 뭐 물론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트레이더들은 손절매 잘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또 하나의 유형이 있고 바텀업 리서치를 하면서 매크로하게 보면서 수가 납을 같이 보면서 투자 형태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데이터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죠. 작년에 이제 리서치 너무 오래 했다. 너무 오래 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 나이도 제가 57이더라고요. 그럼 옛날에 환갑 나이 다가오는 사람이 이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접을 결심하고서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어려워들 하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접근법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방송 나온 건데 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작년 10월서부터.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이들 얘기 나올 게 이제부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겠죠. 뭐 숫자로는 그렇게 뜨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깨지지 않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막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엔 또 너무 오버더라고. 막 갑자기 막 너무 올라가 버리는 중소형주들. 근데 여하튼 왜 그럴까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있다니까요. 깔려 있으니까 턴어라운드 종목을 막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확신이 드는 거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또 투자하는 데 매우 유리해졌어요.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네네네. 그럼요. 썸네일 보면 거의 다 이제 이게 제2의 리만인가, 그렇지. 금융위기냐. 그리고 또 잘 먹힙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뭐 좋다 나쁘다 할 필요도 없고, 지표로 이제 보는 거죠. 지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히 최근에는 비관적 분위기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서 저는 더 자신 있게 여기서는 좀 지금 이런 거죠. 뭐 잘 뭐 소외되어 있던 것들도 찾아서 잘 편입해내자. 주식 비중이 높아야겠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막 이러겠죠. 뭐 2,500이다 2,000. 그거 누가 알아요? 그쵸.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 그거 네. 갖고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에 비해서 엄청 올라간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많죠. 주식은 전체적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종목은 시장이 20% 오른 동안 어떤 종목 더블 이상 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이 고점을 치는 순간 시장은 20% 빠지는데 어떤 종목들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주시장이에요. 지수를 보는 거는 그 비율만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그런 소위 또 찾아보면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 기구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리테일 사업부를 맡고 계시니까 또 이 개미들의 어떤 걸 좀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조심스럽더라고. 그것도 그렇죠? 근데 네. 뭐 컴플에서는 그것도 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직접 대놓고는 잘 말 그래요? 못하는데 네. 좀 업종 단위로 이런 거는 좀 바이저드 관점에서 볼만하다.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 하나 더 드릴게요. D램. ASP 가격이에요.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지 아니든지 하여튼 좋을 거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것도 순환원적으로 거의 이제 바닥이 여기서 이제 뭘 사냐의 고민인데 이랬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ETF 같은 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시장을 글로벌 조절하는- 반도체 ETF 같은 거 그냥 사놓는 방법도 있고 뭐 굳이 종목을 택한다면 조합을 잘 해야겠죠. 대형주 하나에 중소형주 한 두세 개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하여튼 3점 같은 게 잘 안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네. 하이닉스도 안 좋게 나올 텐데 하이닉스는 좀 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숫자가 좋아지는 거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거든요. 수출이 잘하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읽어주. 근데 방어 섹터라도 벌써 지금 방어주가 네. 그래도 뭐 한번 움직이면 움직일 거니까 현대 기아차가 더 탄력적이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뭐 케미칼 이런 것들도 올해 아마 다크호스처럼 될 거예요. 다크호스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실적들이 안 좋은데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장이 돌았습니다. 되게 섞여서 돌았어요. 섞여서 미국과 중국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독특해요. 지금 그러면 이 중국도 경기 부양을 막 하니까 아마 석유와 인프라 막 이쪽 경기 회복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제 이 두 가지 섹터가 섞여 있는데 미국 쪽은 뭐냐? 그게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또는 이쪽은 다 소외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싸다 싶은 것도 사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뭐 유통주에서도 내수도 안 좋지만 정말 싸져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양극단으로 가져가면 네. 어쩔 때 이게 올라오고 어쩔 때 이게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밸류가 비싼 성장주 개념들은 녹록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장이 되게 문제가 된 거는 두 가지 시장이 크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번 시장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뭐냐면 사실 작년에요. 뭐 우리가 다 아무도 전망하지 못했고 정말 극도로 파괴된 시장이 있어요. 망가진 시장. 심지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니 미국채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안전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실현 손실이 확 생길 줄을 몰랐어요. 금리 채권 시장이 붕괴됐던 거예요. 붕괴됐죠. 그러니까 작년의 핵심은 채권 시장이 붕괴된 거지 주식시장 붕괴된 게 아니었어요. 채권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했다면 금리가 극점을 쳤다는 순간 바닥을 친 거죠 채권 시장.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데 저 정도 한번 그러면 바로 금리가 엄청 저금리 갈 수가 없겠죠.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걸 딱 하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고밸류 주식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절대적인 금리 레벨이 높으니까요. 이번에 뭐 그 소위 SBB 사태에 대해서 미국 당국에서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이거 참 그 보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니 아웃라이어가 딱 드는 순간 근데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지금 고민스러운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V시들 아닐까요? 그렇죠. 자금 조달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 아까 제가 아까 말했던 종목들은 다 뭐였죠? 매출이 확실히 나오는 것도 말씀드렸죠. 매출이 불확실한 기업들은 진짜 망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별로 경제 네. 풍요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SBB 사태가 왜 나는 거냐면 그거는 리테일,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비용이 7%밖에 안 됐어요. 예금 비율이. 그냥 기업들이 다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그쪽으로 자금은 잘 안 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바이오텍, 무슨 뭐 게임주,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든지 제조 베이스라던가 좀 뭔가 확실히 서비스 기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만 가져가시면 중간은 간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의 극한은 채권 시장의 붕괴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채권 시장 붕괴가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금리는 내려갈 건데 금리가 예전처럼 확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게 그게 아마 앞으로 포트폴리오 짤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금리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네. 더 드릴게요. 그 일단 채권 금리 우리 고점을 쳤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내려가는 거의 시기와 이제 방향만 남았는데 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놓고 채권 시장이랑 이런 연준의 그 시작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조금 주안점 두시는지 보고 있고 채권 시장 붕괴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권 뭐 장기채 같은 거 사는 거 좀 유망하다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채권 시장 그래서 많이들 샀죠. 좋은 타임 지나간 거죠. 금리 시장 금리가 좀 엄청 내려오지 않았어요. 많이 내려졌죠.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올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1년 봄에 그때는 매크로를 다 무시했잖아요. 다 무시했죠. 기업 분석만 신경 썼죠. 이게 정확히 반대예요 지금. 기업 보면 되는데 굳이 매크로를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를 최대한 관심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 끝은 다가오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상황이 않습니까? 괜찮으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안정화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죠? 물가가 안정되는 순간 또 실질 금리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소비력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을 봐야지. 지금 이런 거죠. 매일매일 패드 와치에서 매일매일 확률이 바뀌는 매일매일 바뀌죠. 매일 나올 때는 방송하는데 아침 확률이 몇이고요. 뭐. 그렇지. 이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을 좀 줄여라.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반도체가 돌아섰는데 나는 삼성전자 같은 건 재미없어. 그럼 나는 장비 중심으로 볼 거야. 그러면 장비 쪽에서 뭘 볼 거냐. 뭐 이런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걸로 그런 시간을 쓰기에도 매우 모자란 시기예요. 지금이.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리테일 사업 맡고 계시니까 이 뭐 전반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전략 그것만 한번 짚어주시고 지금 국면에서는 리테일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이런 거죠. 고민을 좀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리서치 있을 때랑 차이는 뭐냐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겠다는 생각 확실히 들었어요. 수익률 눈높이요? 아니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뒤늦게 해설하는 오답 노트적인 성향이 강하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라갔을 때는 다 올라가는데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지면 빠지면 그때는 더 안 좋은데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회사 정책도 보통 이럴 때 되면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신용 대출도 잘 안 해주고 막 그래서 제가 요즘 지시한 게 대출부터 빨리 늘려줘라. 대출 해줘라 그냥. 종목 위험한도 풀어라. 위험하다는 거죠. 막 지금 이제 담당자들은 이제 저 사람 리서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런데 저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굳이 말한다면 지금 위원을 앉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어쩔 때는 되게 그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같은 것도 엄청 그 공격적으로 해줄 때가 장 좋을 때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다 거기서 날거 아닙니까? 거기서 깡통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어보시가 업무를 네. 그런 상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프로 트레이더들의 영역이 있고. 그럼요. 그거는 뭐 정말 그거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대다수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무 시황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주식 열심히들 잘 골라 놓으시면 뭐 올해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마 불을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늘리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말하면 항상 느끼는 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리서치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유튜브 나가 보니까 그냥 댓글 보니까 그냥 막 욕하는 것만 달리더라고요. 그것도 관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관심 뭐 없으면 이게 댓글 안 달죠. 또 밑에서는 대표님 근데 좀 나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는데 요즘 갑자기 생각 바뀌었어요. 지금 더 나가야겠다. 왜냐면 아니 맨날 이럴 때 또 주식도 안 하니까 맨날 좀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 그렇죠. 고객들부터 좀 이럴 때 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근데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나와서 네. 오늘 말 너무 좀 쑥쑥하나요? 이제 확실히 아니, 오늘 너무 마바라틱해졌나요, 저? 아니요 굉장히 괜찮은데요 진짜. 그래요? 예. 아니 뭐 저번에 모니터링 하는 친구가 제가 어디 방송 가서 했는데 되게 좀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뭐 월급쟁이 뭐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근데 뭐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요즘.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제목을 뭐 하고 싶은 말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놔서 약간 당황은 했는데 네.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제가 그 책 선전 하러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영향도 좀 있고 네, 네. 사장님한테 미안하니까 네. 그렇지만 근데 이 생각도 들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투자자들은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안 낼까? 요즘 사실 또 그 질문에 빠졌어요. 사실 저는 뭔가 많이 변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도로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 순환론인가 봐요. 다 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심지어 저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뭐 신용 같은 거 줘야 된다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막 지금 뭐 위험한 종목, 예. 위험한 종목들 뭐 주려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좀 대표님 말씀 감사하시고 많은 얘기 해줬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 주시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되게 좋았다고 했던 문장인데 제가 들어가는 글에 토마스 소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제가 되게 처음에 읽고서 굉장히 놀랬던 문장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당신 자신을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정말 명문장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출판사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빨리 써서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한 이거 진짜 한 20분인가 15만에 쓴 글인데 급할 때도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진짜 진심이 나오거든요. 진심이. 그게 급하던 내 마음이 그래서 하다가 막 이렇게 쳤는데 심지어 그게 제가 그 집도 아니었어요. 어디 밖에 갔다가 카페 이런 데서 카페는 아니었고 어디 뭐 포도 비슷한 데였는데 놀러 들어갔다가 급하게 다행히 그때 기고문 쓸 게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가져가서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노트북 그렇죠. 처박혀 놨었는데 갑자기 꺼내가지고 써서 보낸 글인데 소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맨날 제가 저희 동료 신종호 센터장이나 최강희 그러면서 하는 얘기인데, 야 그냥 뭐 우리 방식대로 가자. 그래서 여기 소개 글 중에 어떤 뭐 야성의 리서치라고 했는데 저희를 표현할 때 그 야성이에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요새 이번에 이제 또 이걸 놓고 나니까 더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진짜 우연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인가 연합뉴스인가로 갔는데 예. 제목을 내가 원래 뭐를 해달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예.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저 원하시는 제목 있습니까? 아니요, 뭐 오늘 원래 아닙니다. 거기 말씀하세요. 썼어요. 거기서 그 제목이 썼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네. 더 나아질 것을 낙관한다. 그래서 딱 했더니 이제 이 제목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봤나 보더라고. 근데 나는 더 나아질 거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답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나아진다고 보는 근거가 그냥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저는 정확하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무슨 뭐 GDP 추계하고 좀 뒷북치는 스타일로 항상 하거든 저희가. 근데 그걸 좀 벗어나 보자가 지난 그래도 한 20년간 20년 이상 리서치하면서 제가 뭐 골격을 잡아온 건데 이 책에서도 얘기했고 요즘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더 얘기하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운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요즘 이제 전 잘 안 보는데 네.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이쪽 요새 분위기는 네. 최대한 어떤 사람들 종말론적 사고를 자극하는 영상이 잘 근데 나오는 그런 지수가 꽤 올라오고 종목별로 보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죠? 주위를 보면 주식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아닌데 대략 뭐 연초에 주식 사놓고서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센티가 이게 뭐가 저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뭐 그 상승하는 건 일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진짜, 뭐 그랬더니 뭐 2차 전지만 올랐지 뭐가 올랐냐 그러죠.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이 코스피도 한 15, 16% 올랐고 콜스닥도 그렇고 미국 나스닥도 20% 올랐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20% 정도 오르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올해는 좀 독특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정했어요. 되게 혼재돼 있는 거. 지표도 좀 혼재돼 있고 심리도 혼재돼 있고 이런 뭐 은행 파산 사실은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이긴 하니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세게 빠져면 그때부터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가 세게 많아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세게 빠지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세게 여기서 세게 빠질 때는 빠지려면 뭐가 망하든지 기업이 망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 유동성을 갖고 망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건 도식적으로 자꾸들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번에 이제 딱 제일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 뭐 지나고 사는 말인데 저도 시장을 좋게 보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터진 것 같다. 이건 이제 왜냐면 거기는 정말 자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스위스가 사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야 딱 제가 역에 환율 시장 봤어요. 원달러 환율. 이거 활용하세요. 제가 이거 우실지 모르시지만 항상 쓰는 방법인데 잘 맞아요. 그날 이제 막 폭락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지? 근데 놀랍게도 아침에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 그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걸 크게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하나는 결국 그래도 지난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스위스 하도 그때 이제 유로존 이슈 그 2015년에 터졌을 때 그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로존 문제가 되니까 각 은행들 뭐 그때 그리스의 스페인의 은행도 문제가 되고 막 그때 이탈리 문제 그때 봤을 때 많이 정비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규제가 이번에 여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런 히스토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렇게까지 겁먹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여의도도 우리들도 문제죠.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막 이런 문제 생기면 일단 저희들은 분석해서 뭔가 인과관계를 뚜렷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지만 이렇게 안 되면 괜찮을 수도 있고 자료는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 투자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걸 어떻게 깰까 그것도 요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리서치 베이스 스타일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브로커들이 그냥 그거를 설명할 때는 그냥 그 공식처럼 갖다 붙이니까 그건 또 적절치가 않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기자님들 기사 쓰는 거 비슷해요. 똑같아요. 도망갈 구석 좀 만들어 그렇죠, 쓰는 그렇죠. 거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벗어나는 게 뭘까? 오늘 정말 쌀뜨기 없는 얘기 많이 하네 제가. 그 유튜브로 하셔야 되긴 하는데 사실. 네. 아무튼 네,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윤 대표님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